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잇따르고 있는 칼부림 사건에 이어서 대낮 서울 도심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심리, 또 대처법 이수정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입추가 지났는데도 폭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폭우까지 내립니다. 가을이 평년보다 더 늦게 오는 걸까요? 알 수 없는 날씨를 잠시 뒤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내일 새벽 미국 대통령 전용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새 정상은 삼국 협력 수준을 강화하는 캠프 데이비드 정신과 원칙 문건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안보에, 야당은 오염수 문제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는데 회담 성과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 학교 폭력 무마 의혹과 국정원 문건까지 나온 언론 장악 의혹 등 쟁점을 두고 여야가 격돌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낮 서울 관악산 인근 공원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이 남성은 범행 2시간 전부터 일대를 배회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회의를 가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을 깨고 반대 뜻을 밝히지 않아 토의 안건은 투표 없이 채택됐습니다. 오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계속되고 되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도 후텁지근한 가운데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서 오찬과 공동 기자회견까지 방미 일정이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 즉 공동 성명도 발표가 되는데 새로운 한미일 삼각 협의체 창설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에 동행 취재한 YTN 박소정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그곳은 지금 새벽일 텐데요. 자, 1박 4일 굉장히 빡빡한 일정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이곳은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저녁,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아침 8시쯤에 이곳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참모들과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한 뒤에 현재는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공식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윤 대통령은 먼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 숙소에 바이든 대통령이 부친상에 대한 애도 메시지와 조화를 보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통화에서 마음이 아프다,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애도를 했고 이에 감사하다고 화답한 윤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 산불을 언급하면서 안보동맹이란 재난에도 늘 함께하는 것이라며 한국이 모든 일을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이렇게 먼저 통화로 인사를 나눈 한미 정상, 이제 현지 시각으로는 18일 아침이고요. 우리 시각으로는 오늘 밤 워싱턴에서 100km쯤 떨어진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게 됩니다. 워싱턴에서 윤 대통령이 이동을 해서 도착을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영접을 받은 뒤 가장 먼저 한미 정상회담부터 짧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뒤이어서 핵심 일정인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삼국 정상은 회의에 이어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이는데요. 식사 이후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4시 한미일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일정은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로 3가지 문건이 발표될 것이다라는 소식 전해졌는데요. 자, 한미일 이 새로운 협의체 창설 등이 포함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은 공동 회견을 할 때 여기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 또 캠프 데이비드 정신 여기에 아직 협의 중인 추가 문건까지 3가지 문건을 채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칙에는 주제별로 향후 한미일 협력에 지속력이 있는 큰 틀, 그 지침을 담은 문서라고 한다면 정신은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 성명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원칙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 평화를 위한 협력 강화 원칙을 천명하고 또 경제 규범, 첨단 기술, 기후변화 같은 세계적인 이슈에 공동 대응한다는 내용도 담기게 됩니다. 정신, 즉 공동성명에서는 3국의 다양한 협의체 창설이 담기고요. 새 나라 군사훈련을 정례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매년 한 차례 이상 계속해서 여는 방안도 담길 것이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내용이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번 정상회의가 3국의 협력체제를 제도화, 공고화한다는 의미를 지닌다면서 한반도 영내 공조에서 나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반의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다만 안보 분야에서는 협력 체제일 뿐 북대서양 조약기구 즉 나토와 같은 군사적 의미의 집단 동맹은 아니라는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한미일의 안보 경제 협력 역사가 8월 18일 이전과 이후로 나뉠 것이다. 대통령실이 한마디로 요약한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네, 한미일 정상회담 열리는 장소가 캠프 데이비드라고 하죠. 미국 대통령 휴양지고요.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역사적인 회담이 열린 장소로도 잘 알려져 있죠. 지난 1943년도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워싱턴 처칠 당시 영국 총리와 만나서 제2차 세계대전 종식도 논의를 했다고 하고요. 냉전이 끝난 후에는 처음으로 미소련 정상회담도 바로 저기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지난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시 전 대통령 초청으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골프 카트를 저렇게 함께 타고 이야기를 나누는 화면 화제가 됐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때 활약했던 미 국무부 소속이시죠. 뒤에 앉아 계신데요. 이연양 통역사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캠프 데이비드. 오바마 전 대통령도 자주 활용한 장소입니다. 지난 2012년 주요 8개국 G8 정상들이 모여서 북한 핵 문제, 그리스 유로존 탈퇴 문제 등 국제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G8에 러시아가 포함됐었고요. 메드베데프 총리, 저기 보이시죠? 메드베데프 총리가 대신 푸틴 대통령 대신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물론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의 모습도 보이죠? 여기요. 분홍색 옷 입고 있네요. 캐머런 영국 전 총리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전 대통령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저 장소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텐데요. 한미일 정상회담 장소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에스펀 로지의 모습도 저 위에 보이죠? 저기서 아마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만찬 장소로 유력한 로렐 로지의 내부 모습도 앞서 보여드렸습니다. 당시 오바마 전 대통령 북핵 문제를 언급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ll of us agree that North Korea is violating its international obligations and that there is a path for them to rejo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ut that path is not going to be, or that objective will not be achieved if they continue with the provocative actions. 네,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이 캠프 데이비드로 외국 정상을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존 커비 미 백악관 전략소통조정관, 캠프 데이비드에서 중요 회담이 열렸던 오랜 전통에 맞게 이번 정상회담이 삼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한미일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어떤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낼지 회담 결과가 주목됩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대전에서 은행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나섰는데요. 오늘 낮 12시 반쯤이었습니다. 대전시 서구 관저동의 한 신협에서 헬멧을 쓴 남성이 소화기 분말을 뿌린 뒤에 현금을 빼앗아서 달아났습니다. 당시 은행에는 직원 2명이 있었고요. 한 명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안보에, 야당은 오염수 문제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는데 회담 성과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출국 당일 대한민국 제도약의 새 이정표가 될 거라며 한미일 정상회의에 힘을 실었던 국민의힘은 이틀 연속 안보를 부각했습니다. 삼각 안보협력체 구축은 영내 평화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북아시아가 다시금 신냉정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지금 보다 확고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는 영내의 평화 유지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세 나라 간 협력의 틀 안에서 한미 관계는 물론 한일 관계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거라며 과거사 문제 해결까지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더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일본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와 역사 왜곡을, 미국에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문제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에만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오는 퍼주기 외교를 반복하면 국민이 더는 용납치 않을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밝히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민주당은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가 신냉전 구도를 더욱 뚜렷하게 할 거라며 우려하고 있어서 삼각 안보협력을 정치권이 뒷받침하자는 여당과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일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내놓을 회의 성과를 놓고 정치권의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회에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방송 장악 의혹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집중됐는데요. 여당은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진행 상황 먼저 전해주시죠.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현재는 잠시 정회 중입니다. 잠시 뒤 오후 2시 15분부터 속개되는데요. 이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무거운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공영방송과 포털의 공정성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가짜뉴스 등 불법 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정조준했습니다. 특히 선도위 결정으로 전학을 갔다는 이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면서 외압으로 학폭위조차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폭력 사실을 인정하시나요? 일부 있었겠죠. 후보자께서 내신 학폭 네. 그 입장에 대한 해명 자료에 네. 선도의 결정으로 전학 갔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요, 그냥 그 후보자 말씀 해명이 그러신데 본인 해명을 이태준 번복하지 교장 마시고 선생님이 2015년에 지금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5년 청문회 나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면 사퇴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의, 그렇게 하겠다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반면 여당은 당시 이 후보자의 아들과 피해 학생들은 이미 화해했고 전학을 반대하기까지 했다면서 기존의 피해 학생 진술서도 서명조차 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학교 이제 자체적으로 종결을 했지만 단대부로 강제 전학을 가고자 했는데도 최근에도 이제 언론에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도 그 학생들이 친구가 강제 전학하는 걸 강력하게 반대했다. 네. 전학을 반대한 건 사실입니다. 2번이나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다. 우리끼리 다 화해가 끝났는데 왜 전학을 보내느냐고 읍소를 했다는 것이. 앞서 야당은 당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 후보자들의 하나고 1학년 담임 선생님의 출석을 요청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이 바로 방송 장악 의혹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공방이 오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홍보 수석으로 일할 당시 언론 동향 문건을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고 또 언론사와 진행자를 평가해 분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야당은 이와 관련해 사실상 언론 사찰, 탄압이라면서 방통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모니터링 수준의 보고서라고 일축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편파방송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문건인데요. 위에 보시면 홍보수석 요청 자료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뭐 모니터 보고서 수준의 것이 아닌가요? 반면 여당은 엄호에 나섰습니다. 국정원 보고문건에 대해 이 후보자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데 힘을 실으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영방송인 MBC와 KBS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시한 채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이와 함께 증여세 탈루, 건강보험료 납부 회피 의혹은 물론 이 후보자 부인의 인사청탁 의혹 등을 두고도 기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 후보자를 두고 지난 2달 넘게 신경전을 벌여온 만큼 오늘 늦은 밤까지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 건 물론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어제 발생한 서울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해당 사건의 성폭행범은 집과 가깝고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당일 행적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범행 몇 시간 전부터 집을 나와서 인근을 배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정현 기자. 네, 서울 관악경찰서입니다. 네, 피의자 최모 씨 조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진술 나왔습니까? 네, 서울 신림동공원 성폭행 피의자인 30대 최모 씨는 성폭행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과 최 씨의 진술을 통해 어제 행적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최 씨는 범행 2시간 전인 어제 오전 10시쯤 서울 금천구에 있는 집에서 나와 일대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다 집 근처 공원으로 향한 최 씨는 1시간쯤 뒤 범행 장소인 둘레길에 도착했고 오전 11시 50분 모르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리는 등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최 씨는 공원이 집 근처라 자주 다녔는데 CCTV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장소로 정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최 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데 사용한 금속 재질의 둔기를 확보했습니다. 최 씨가 이 둔기를 양손 주먹에 끼고 피해자를 때렸다는 식으로 진술하는 가운데 경찰은 언제 어떻게 둔기를 준비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최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피해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피해자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우선 성폭행 혐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감식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또 추가 조사를 걸쳐 오늘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최 씨가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영장에는 강간상해와 폭행 등 혐의가 적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른바 살인 예고글을 포함해 흉악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예고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17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지금까지 게시자 173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서울 대학로 일대와 해화역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해화경찰서는 어젯밤 9시 반쯤 흉기를 들고 대학로 일대를 30분가량 배회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고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A씨는 밖에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자택으로 돌아와 있던 A씨를 체포했습니다. 초등학생인 친동생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열린 22살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경북 영주에 있는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주변에 알리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사무소가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민원을 제기했더니 민원을 담당하는 지자체가 해당 사무소에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려줬다는 제보가 YTN에 들어왔습니다. 보복 우려에 신고를 꺼리게 될 수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7월 근무하던 공인중개사무소를 그만두고 이직한 중개보조원 A씨. 1년 동안 일하던 곳에서 허위 매물을 내놓거나 무자격자가 중개사 명의를 빌려 계약 맺는 일을 목격한 뒤 부동산 거래 관련 신고를 받는 국토부 산하기관에 제보했습니다. 그런데 제보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자신이 신고했다는 사실을 전 사무소 사람들이 알고 연락해왔습니다. 민원을 넘겨받은 구청 담당 공무원이 조사 대상인 업체에 전화해 A씨 이름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 민원 처리하면서 부동산에 이름 노출한 거 있잖아요. 제가 사과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후 전 사무소 직원들이 여러 차례 협박하고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도 내부 고발자라고 소문을 내 이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한번 찾아오고 나니까 계속 찾아올까 봐 죽인다고 하고 뒤에서 담을 수 없는 말들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무서워서 일 못했죠. 알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도 솔직히 잘 못 들어갔어요. 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내부 고발자가 아닌 피해 세입자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했고 휴대전화 뒷자리만 알려줬을 뿐인데 사무소가 전 직원인 A씨를 특정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12월 A씨 이름을 유출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구청에선 징계 없이 경고성 조치인 훈계 처분만을 받았고 얼마 뒤 승진하며 다른 자치구로 옮겨갔습니다. 어렵게 공익성 제보를 했다가 곤란을 겪은 건 A씨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엔 공공기관에 민원을 제기했더니 이름이 노출돼 곤욕을 치렀다는 경험담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신분이 유출될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제보를 많이 못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걸 정확히 인지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민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해선 파면이나 해임 등 공직 퇴출도 가능하게 징계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구두 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게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단 한번 신원이 노출되면 자칫 보복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고자 보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주말을 앞둔 오늘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네. 입추가 지금 지난데도 계속 폭염이죠. 또 밤더위는 좀 누그러졌지만 그래도 폭염특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2차 우기도 시작이 되고요. 이달 말에는 폭우에도 대비를 해야 하는데요. 정혜연 YTN 기상재난 전문 기자와 함께 한반도 날씨 그리고 지구촌 날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입추가 지났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날씨가? 네, 일단 지금 습도가 높아서 많이 더우실 겁니다. 아, 습도가 높다. 네, 기온도 예. 높지만 지금 예. 밤낮으로 이 습도가 높기 때문에 이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네,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 붉은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불쾌 지수를 나타낸 이 영상입니다. 불쾌 지수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기온하고 습도를 가지고 이 전국적으로 이 불쾌 지수를 산정을 하는데요. 네네. 대부분 이제 저희가 날씨를 전해드릴 때 불쾌 지수가 오늘 75 이상입니다,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어요. 예,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불쾌 지수가 80 이상이면은 10명 중에 10명, 그러니까 전원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지금은 얼마 돼요? 네, 지금 대부분 80 이상인데 이 보시면 지금 이쪽 동해안을 제외한 네. 이 전국 대부분 지방이 이 80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10명 중에 8명이 지금 불쾌 네. 지수 매우 높다. 네, 그러니까 8명 이상이 짜증을 낼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생활 속에서 좀 여유를 가지고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기온 분포를 또 보시면 실제로 지금 기온이 무척 높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서울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30도를 지금 넘어선 상황이고요. 예. 네, 그리고 다른 지역도 대체로 지금 기온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다 30도 이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네요. 예. 한낮이 되면은 지금보다 32도, 33도까지 기온이 오를 것으로 보여서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 8월에 네. 태풍이 한반도를 쭉 관통했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앞으로 태풍 가능성, 올 가능성 없는 겁니까? 일단 지금 남해상 쪽으로 더 이상의 태풍이 발생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현재 지금 봤을 때는 이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더 이제 위험성, 지금 현재 위험성은 좀 없는 상황입니다. 예. 다만 지금 보시면 이 태풍이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이 올라올 가능성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태풍의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태풍의 길이 열려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태풍이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지금 다소 좀 수축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좀 소나기가 좀 자주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기가 무척 좀 불안정해진 그래서 소나기가 자주 네, 내린 거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말과 휴일까지도 좀 소나기 자주 내릴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은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에 예. 이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태풍이 만들어진다면 이렇게 북상할 가능성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 태풍이 만들어져서 올라오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보여드리는 일기도가 다음 주 상황이거든요. 예. 네, 다음 주에 2차 우기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 모델에서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구름이 형성될 것으로 좀 모사를 지금 하고 있는 저게 상황입니다. 다음 주 예보 기상도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 다음 주 주에 중반입니다. 2차 우기가 온다는 겁니다. 네, 일단 2차 우기 가능성, 그러니까 일부 전문가들은 또 예. 그렇게 보고 있고 이달 말에는 폭우까지 예보될 수 있다, 비가 올 수 있다 이러던데요? 네, 일단 2차 우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장마전선처럼 예. 지금 보시면은 북쪽으로는 이 찬 공기가 네. 지금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남쪽으로는 다소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에 다소 더운 공기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이에서 지금 비구름이 마치 장마전선처럼 그러네요. 네, 만들어지는 사선으로 건데, 만들어져 네, 있습니다. 이 장마전선처럼 만들어진 긴 비구름이 이 중부지방에서부터 이 아래 위로 훑으면서 마치 장마 때처럼 길게 비가 이어지는 현상인데 네. 이게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 8월 말에서 보통 9월 초 사이에 이렇게 장마 때처럼 비가 좀 길게 이어지기 때문에 네. 이제 2차 우기다 또 아니면 2차 장마다 이제 가을 장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네. 일단 정확한 것은 조금 다음 주 이후에 좀 더 가봐야 되겠지만 이런 2차 우기가 작년에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강남역 침수 예, 8월 말에 네. 큰 비가 왔었잖아요. 네, 8월 달에 집중호우. 예. 집중호우가 내려서 큰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이 다시 또 집중호우로 이어진다면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더운 것도 문제지만 최근에 하와이에서 산불이 크게 발생했잖아요. 건조한 네, 날씨 맞습니다. 때문에. 근데 네. 그때 건조한 것도 문제였지만 기압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그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일단 이 하와이 산불의 경우에는 계속 보도가 됐지만 그 지역의 이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일단 산불 그 불씨를 좀 계속 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당시 하와이 지역의 기압계가 또 산불을 더 키우는데 한 몫을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당시 이 강풍 그러니까 돌풍이 굉장히 그렇죠. 세게 불었거든요. 예, 강풍 때문에 불이 더 빠르게 크게 번진 맞습니다. 거죠? 당시 기압계를 좀 보면은 하와이 북쪽으로는 고기압이 있었고요. 그리고 남쪽으로는 허리케인 5호 허리케인 도라가 진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 북쪽으로는 차가운 공기가 하와이 쪽으로 들어오고 있었고요. 그랬군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허리케인에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상층의 차가운 공기와 아래쪽의 따뜻한 공기가 맞부딪히면서 돌풍성 강풍이 형성이 됐고요. 그리고 위쪽의 차가운 공기가 이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 하와이 쪽으로 유입이 된 건데 이 하와이 오른쪽에 우리나라 태백산맥처럼 이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 산맥을 타고 이 공기가 이 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한 강풍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 팬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풍이 더해지면서 돌풍성 강풍으로 더 더해지면서 이 30초 사이에 1km 이상 불티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인력으로는 잡을 수 없는 그런 큰 불이 된 거죠. 그렇군요. 앞서 이 허리케인 도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얼마 전 8호 태풍으로 바뀐 그 태풍입니까? 맞습니다. 네, 일단 이제 하와이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서 조금 더 주목을 받았고요. 지금 그림에서 나가고 있는데 이 허리케인에서 태풍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올 것이냐 이것 때문에 조금 더 주목을 받긴 했습니다. 일단 8월 1일 날 이 멕시코 앞바다 쪽에서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이게 이 날짜 변경성 그러니까 동경 180도 부근인데 이 날짜 변경성은 넘으면서 8월 12일 날 이 태풍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은 그대로 도라로 이제 명칭은 그대로 해서 넘어왔고요. 이 태풍은 보통 이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름이 붙여지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같은 종류 같은 건데 이름을 좀 다르게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선 이제 날짜 변경선이라고 하는데 저 날짜 변경선의 오른쪽 동쪽에서 발생하면 허리케인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 서쪽에서 발생하면 우리나라 이 아시아 부근 태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남반구와 또 인도양 지중해 부근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부르죠. 네,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허리케인이 태풍으로 바뀌어서 우리나라 부근까지 올라왔던 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6호 태풍 카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이제 허리케인에서 태풍으로 바뀌었던 도라와 같은 이런 태풍은 벌써 이제 20차례 정도 있었고 가장 최근은 2015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라가 우리나라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도라 같은 경우는 괌 부근 해상에서 열대 저압으로 지난 15일 날 약화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올해 태풍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도라가 8호 태풍입니다. 그러니까 예년보다는 지금 태풍의 개수가 적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지난해 몇 개 발생했었죠? 그러니까 보통 태풍은 22호, 23호, 24호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22개, 23개.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태풍의 개수가 예년에 비해서는 좀 적게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엘니뇨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통 엘니뇨 해에 태풍의 개수는 평년보다 적거나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것 또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해수면 지금 상태가 지금 굉장히 해수면 온도가 높잖아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태풍이 발생해서 올라온다고 한다면 굉장히 강한 태풍이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9월 달까지도 태풍이 계속해서 발달해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강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전문가들은 사실 가을 태풍에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올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지구 곳곳이 더웠습니다. 맞아요. 네. 실제로 지난달, 그러니까 7월 기온 보니까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네. 7월 달 이제 덥다라는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6월에도 덥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네. 이제 나사에서 공식적으로 예. 지난해 7월 예.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가장 높았다라고 이제 분석 자료를 냈는데요. 네. 올해 7월이 전 세계 평균 기온이 그러니까 그동안 150여 년 사이에 가장 높았다라는 이 자료가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고다드 우주센터라는 네.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는 1880년 이후부터 전 세계 기후 자료, 그 데이터 자료를 모아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네. 지난해 7월 기온이 1880년 이후 들어서 가장 높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기온 편차가 평균적으로는 한 0.24도 그래픽 좀 정도. 띄워주실 수 있어요, 혹시 기상 그래픽? 아, 네네네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전 세계 기온을 보는 거죠, 저희가? 네, 맞습니다. 2, 4도 정도 높았고요. 예.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본다고 한다면 북아메리카 지역, 전 세계가 북내에 불거. 네,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편차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빨갈수록 더 덥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구 평균으로 보자면 한 0.24도 정도 높았고요. 예. 각 지역별로 보자면 한 4도 정도 높았습니다. 남반구는 지금 겨울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지금 그동안 이제 뉴스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예. 미국, 네. 그리고 남아메리카, 네. 그리고 이란, 유럽 그렇네요. 지역. 네, 여기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좀 쳐드리고 있는데 네. 플로리다주 인근 그 해역도 지금 뭐 40도에 육박하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랬고요. 이란도 체감 온도 60도까지 오른 적이 있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중소도시 연평균 기온이 대도시와 또 다른 대도시 아닌 도시에 비해서 더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일단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보다 인근 지역인 구미가 더 빨리 가파르게 더워지고 있다는 네. 겁니다. 예, 그럼 좀 예. 이해가 쉬우실 텐데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이미 뭐 100만 이상의 도시여서 인구 수가 이제 정체가 되고 있는 대도시고요. 예. 구미나 다른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30만 정도의 이제 중소도시인데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 사이에 이제 도시화가 막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때문에 폭염으로 인한 도시화로 인한 폭염이 예. 더 가파라지고 있다는 그렇군요. 분석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런 전주나 구미 같은 이 도시들이 기온 상승폭이 더 크다는 내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우기 또 이달 말 폭우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대비 서둘러야겠습니다. 정혜윤 YTN 기상재난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6년 만에 북한 인권 문제 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예상을 깨고 반대의 뜻을 밝히지 않아서 토의 안건은 투표 없이 채택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회원국 발언에 앞서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은 북한에서 여전히 강제 노동과 고문 등 인권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1년 북한을 탈출한 김일혁 씨는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김 씨는 발언을 마무리하면서 영어 대신 우리말로 북한 정권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독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북한 정권이 주민 복지에 써야 할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인권과 핵 문제는 뗄 수 없는 연계성을 지녔다며 인권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By failing to address the human rights situation, we cannot hope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either. We should take a holistic approach toward the DPRK issues at the Security Council.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 인권은 안보리가 주목해야 할 평화와 안보 문제라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We now call on all member states to join us in raising awareness of the links between human rights situations in the DPRK and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로 북한 인권을 신경 쓴다면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공개 회의 개최에 반대 뜻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은 안보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북한과 러시아가 더 가까워졌습니다. 국정원이 북러 양국 간 군사협력이 강화하는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지난달 북한의 열병식 전에 김정은 위원장과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단독 면담을 했고요. 여기서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에 합의한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의 군사협력 방안을 합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러시아, 북한 간 군사협력이 속도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핵, 미사일, 핵심 기술이 북한의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는 러시아가 북한에 포탄 미사일 판매와 그리고 연합 군사훈련을 제안했고요. 북한은 러시아에 서방 무기 대여 그리고 노후 장비 수리를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실제로 러시아 수송기가 평양에서 군수 물자를 반출하는 정황도 파악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이렇게 군사력에 힘을 쏟는 김정은의 행보의 배경에는 선군 사상이 있는데요. 북한 체제 중심에는 군부가 있고 또 모든 자원을 군사력 증강에 집중하는 노선을 뜻합니다. 김정은 위원장, 이달 들어서 군수 공장에 자주 갔죠. 지난 5일 방문한 저격무기 생산 공장에서는 이렇게 직접 사격을 하면서 저격무기 현대화를 강조했고요. 전투 장갑차 생산 공장에 가서는 김 위원장이 직접 장갑차를 몰기도 했습니다. 무기 생산 능력을 제고하라고 독려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4년 전투기 비행 훈련을 참관하러 간 모습도 화제였죠. 김 위원장 보시는 것처럼 당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다리가 불편했는데 직접 전투기 조종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꽤 높이가 되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탑승한 겁니다. 훈련 참관이 꽤 만족스러웠던 걸까요? 김정은 위원장, 미극이 조종사를 웃으면서 격려했는데요. 악수를 하고 또 뿌듯하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종사의 뺨을 쓰다듬기도 합니다. 동해 잠수함 부대 방문에서는 잠수함에 직접 올라탔는데요. 망루에 올라서 직접 해상 훈련을 지휘하기도 하고요. 한쪽 눈을 감고 잔망경을 보는 모습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선 극심한 식량난으로 올 들어 지난달까지 아사자가 240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유엔 안보리 제재로 경제난은 더 심각한 상황.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무기를 고리로 밀착하고 있는 북러 관계는 앞으로 더 강화할 걸로 보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일부가 성당과 교인 집에 불을 지르는 등 폭동을 벌였습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모독했다는 게 그 이유인데 체포된 시위대는 100명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조영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옥상에 올라간 남성들이 연장을 휘둘러 십자가가 새겨진 건물을 부숩니다. 거리로 꺼낸 가구와 성당 곳곳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파키스탄 중동부에 있는 자라날라시에서 카톨릭 신자 2명이 코란을 찍고 모욕했다며 무슬림들이 폭동을 벌였습니다. 경찰의 공포탄에도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자 군 병력까지 투입돼 모두 129명이 검거됐습니다. ਪੰਜਾਬ ਪੁਲਿਸ ਉਹ ਮੁਸਲਮਾਨ ਨਹੀਂ ਮੁਸਲਮਾਨ ਹੋਵੇ ਤੇ ਦੂਜਾ ਜਿਹੜਾ ਗੁਸਤਾਖੇ ਰਸੂਲ ਆ ਉਹਦੀ ਸਾਈਡ ਲੈ ਕੇ ਸਾਡੇ ਬੰਦੇ ਦੀਆਂ ਧੋਨਾ ਲਾਉਂਦੇ ਆ 주택 수십 채가 불에 타거나 파손됐고 성당 17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तो बाहर शोर होना शुरू हो गया कि रैली आ गई लोग घरों को आग लगा रहे हैं। तो जैसे हम लोग घरों को बाहर निकले उन्होंने पकड़ के तो सारे घर को पेट्रोल छिड़क के आग लगा दी।
파키스탄에는 이슬람과 성직자를 모욕한 죄가 인정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고 전에 소문이 퍼지면서 폭동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The cases which have emerged, so-called blasphemy, pertaining to blasphemy laws, most of the 100% of those cases were false. 당국은 사태 진정을 위해 일주일 동안 학교와 사무실을 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이슬람을 모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혐의를 받는 카톨릭 신자를 찾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회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 4명에게서 6천만 원의 현금을 수거해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22년 전 대전에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 살인의 주범 이승만과 이정학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서울 충정로 2층짜리 건물 2층에 있는 음식점에 불이 나 점포가 모두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구리 포천 고속도로 중랑나들목 부근을 달리던 1톤 탑차에서 뒷바퀴 고장으로 생수가 갓길 쪽으로 쏟아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남 논산시 성동면 유리용기 공장에서 용해로 균열로 유리용액 5톤이 유출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2시간여 만에 안전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순찰 근무 중에 차에서 낮잠을 자다 시민 신고가 들어오자 직접 종결 처리한 서울 용산경찰서 관할지구대 소속 경찰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재가입에 대해 확정적으로 권고하지는 않고 우려를 전달했다며 가입했을 경우 정경유착이 지속하면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태권도 대회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들이 경유지인 중국의 수도 베이징 국제공항을 거쳐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로 이동했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기승입니다. 습도가 높은 탓에 더위로 인한 불쾌감이 상당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33도 가까이 올라 있고요. 비공식 기록으로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경기도 여주의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6.9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영남 해안의 빗줄기가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와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오후에는 내륙 곳곳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5에서 60mm, 전북 내륙과 경북 내륙 많은 곳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쏟아지겠습니다. 계곡이나 하천에서 야영하시는 분들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습도 높은 무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26도, 광주와 부산은 25도로 열대야가 예상됩니다. 동해안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내일 서울과 대전, 광주의 한낮 기온 32도, 대구는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다가오는 휴일에도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중서부 지방을 시작으로 수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잇따르고 있는 칼부림 사건에 이어서 대낮 서울 도심공원에서 성폭행 사건이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의 심리, 그리고 이런 사건을 맞닥뜨렸을 때 대처법을 이수정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